네, 두 번째 시간은 스탁 이슈 시간입니다. 한규미 기자와 함께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이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법률 개정안에 동의를 했는데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인데요.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정, 그리고 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안입니다.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가중처벌 시에는 최대 징역 5년 이상까지 제시했습니다. 또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의 2배 이하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네,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의 2배 이하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자, 네. 개정안에서 이렇게 과징금 부과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자본시장법에서는 과징금 부과가 없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불공정 거래를 할 때 형사처벌만 가능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불공정 거래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또 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해당 법안으로 효과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과징금안이 부과되기 전에 그렇다면 기존의 자본시장법으로는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은 불법 이익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현재 시세 조정 등 3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고 또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불법 이익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절차 조항은 법 개정안에서 우선 뺀 뒤에 일단 법이 통과하면 보완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죠? 치킨 프랜차이즈 KFC 코리아를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가 인수를 했습니다. 자, 한 기자, 인수 거래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네, 거래 규모는 600억에서 7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오케스트라 P는 KG그룹으로부터 KFC 코리아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요. KFC 코리아 지분은 KG그룹이 관계사를 통해 100% 가지고 있습니다. KG그룹은 2017년에 CVC 캐피탈 파트너스로부터 KFC 코리아를 인수했고 또 지난해부터는 매각을 시도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 오케스트라 P가 KFC를 인수를 하면서 운영 체제에 좀 변화가 생길 거라고 하죠.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될까요? 네, KFC가 가맹점 체제, 즉 프랜차이즈 체제로 운영되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면서 모든 정책이 본사 주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미국과 캐나다, 인도 등에 이어 한국이 6번째로 가맹점 체제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오케스트라 P는 KFC 운영사인 미국의 얌브랜즈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서 또 모기업의 지배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얌브랜즈는 오케스트라 P가 조성할 프로젝트 펀드에도 일부 출자금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이 오케스트라 P는 이번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도 추가로 인수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네, 그 오케스트라 P는 사실 이번에 KFC 인수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반올림 식품을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2021년 11월에는 아이유 피자로 유명세를 탔던 반올림 피자의 운영사 반올림 식품을 약 600억 원대에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엔 식자재 업체인 정성푸드를 인수하기도 하면서 식품음료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식품업계에서 이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맘스터치와 버거킹도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고요? 네, 현재 맘스터치 역시 사모펀드 운영사인 KLM 파트너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이치 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여러 원매자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7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주관사로 선임했다가 도이치 증권으로 변경했습니다. 매각을 앞두고 주관사를 교체하는 일은 흔치 않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맘스터치 측과 자문사의 이견 격차가 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맘스터치는 이르면 올해 초까지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관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버거킹은 어떻습니까? 네, 또 버거킹은 현재 사모펀드 운영사인 어피니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매각을 추진했다가 매각 작업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시장 환경이 얼어붙으면서 기대한 가격을 다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식품업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순탄치만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우선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서 기업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에 KFC의 인수합병 체결권이나 지난해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던 매물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쟁 매물들의 거래에 속도가 붙을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무려 2천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기업이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으로 한동안은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자, 안 기자, 최근에 주가가 다시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행동주의 펀드 KCGI가 경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KCGI가 출자한 애프리컷 홀딩스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 5.57%를 취득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또 지난 5일엔 보유 지분을 6.57%까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취득 목적에 대해선 경영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 경영권 분쟁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주주들의 그런 매수 움직임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는 1월 3일 장중 14만 4,900원까지 올랐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월 9일엔 12만 1,800원까지 밀렸지만 13일엔 13만 5,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레몽레인의 주가도 오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재벌집 막내 아들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네. 레몽레인도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 외에도 실적 상승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1,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작년 오스템 임플란트는 3분기 누적 7,790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이 매출은 전년 전체 매출의 95%입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전체 매출액과 맞먹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이 발표된 11월 14일 이후 주가는 한 달 만에 11.45% 급등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호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은 회사 목표치인 1조 원을 무난하게 달성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중국 물량 기반 조달의 최대 수혜주로 등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김충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발표한 물량 기반 조달 사전 수요 조사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내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물량 기반 조달로 인한 초과 수요 확보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업계에서는 환기 종목 해제 기대감이 크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3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내부 회계관리제도 적정이면 다음 거래일부터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기별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감안하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 해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주의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네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KB증권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공모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자, 한 기자, 공모채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네. 해주시죠. 네, 우선 공모채라는 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제 모집하고 또 응모시켜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공모채를 발행한다는 건 그만큼 그 기업이 신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KB증권은 이번 공모채 발행을 통해 수천억 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KB증권이 발행할 공모채 규모는 이번에 얼마나 될까요? 네, 모집액은 2천억 원 안팎으로 책정했습니다. 만기는 2년물과 3년물로 구성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이 회사채 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 예측은 설 명절 이후에 실시하는 게 유력합니다.
수요 예측에서 모집액을 상회하는 주문이 들어오면 4천억에서 5천억 원 선까지 증액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작은 규모가 아니고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KB증권은 발행한 공모채를 어떻게 좀 활용할 예정인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이번 2, 3년물은 KB증권이 2021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수요 예측을 거쳐 발행하는 공모채인데요. 2년 만에 공모채로 조달하는 자금은 대부분 만기채 차환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3월 9일에는 2018년에 발행한 34회차 5년물 2,100억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6월 9일 만기인 38회차 3년물 1,300억 원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만기채를 상환하겠다. 이 밖에 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네, 업계는 이 시황이 좋을 때 미리 유동성을 확보해두기 위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좋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을 넉넉하게 마련해두고자 하는 겁니다. 네, KB증권과 같은 신용등급 AA 플러스를 받은 포스코는 지난주 수요 예측에서 무려 3조 9,700억 원의 자금을 모았는데요. 포스코 외의 AA 등급 우량채 대부분이 조 단위 주문을 모을 정도로 유례없는 투자 수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KB증권이 이번 조달을 원활하게 마치면 올해 처음으로 공모채 발행을 완수한 증권사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KB증권의 수요 예측 결과가 앞으로 증권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증권사별 만기채 현황을 감안하면 KB증권에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등이 상반기에 공모채를 발행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LG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실적 충격, 말 그대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자, 한 기자, LG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네, LG전자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조 5,472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2.6%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9% 늘었는데요. 매출액이 9조 5,615억 원 증가했는데도 물류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매출액은 12.9%나 늘었는데 물류비가 늘면서 영업이익은 줄었다라는 건데요. 네. 물류비가 얼마나 증가했길래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실제 지난해 3분기 누계 연결 기준 운반비는 3조 1,046억 원인데요. 이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금액입니다. LG전자의 해외 매출 비중은 40%가 넘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수출로 이뤄지고 생산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대규모 운반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류비가 증가한 건 선박과 항공기의 연료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 가격이 오르고 또 팬데믹으로 예년보다 물류 작업 인원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연평균 원유 가격은 배럴당 96.41달러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출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물류비가 증가를 한 거군요. 네. 그리고 원유 가격도 올해 들어서 원유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늘리려면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국내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던 물량을 이 현지 생산시설로 옮겨서 물류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물량을 옮기는 건 현장 직원들에게 가장 예민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 방법도 적지 않은 개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쉽게 이런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인건비입니다. 네, 인건비를 많이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LG전자의 인건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LG전자는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또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3분기 누계 별도 기준으로 매출 상위 30개 상장사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LG전자가 1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많은 기업이 고물가와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인건비 비중을 줄인 것과는 다르게 LG전자의 인건비 비중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커졌습니다. 2021년 3분기 누계 별도 기준 인건비 비중은 15.2%였습니다. 이 역시 매출 상위 30개 상장사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것보다 인건비 비중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절대적인 인건비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 지난해 3분기까지 별도 기준으로 종업원 급여는 총 3조 6,9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한 해 동안 21%가 늘었으면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봐도 LG전자 인건비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 것 같은데 네. 영업이익이 줄면서 사실 성과급이 줄어든 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보다 성과급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에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지급하는 목표 달성 장려금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MX 사업부의 경우 장려금 지급률을 기본급의 50%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네. 사실 그런데 LG전자도 이번만큼은 실적이 좋지 않아서 성과급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과급을 늘릴 명분이 크지 않습니다. 지난해 초 성과급 제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 달성도 등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 지급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장 사업본부처럼 전년 대비 실적이 향상된 일부를 제외하면 지난해처럼 많은 성과급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LG전자 관계자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아직 밝히기엔 이르다며 지난해 실적에 대한 설명은 예정된 이달 27일 이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6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들의 사후 자금 집행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한 기자, 이번의 변화로 기대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또 신용평가사의 인증평가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해 홍보하는 걸 말합니다. 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녹색 채권을 표방하는 겁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ESG 채권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을 걸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린워싱을 방지하겠다라는 네. 의미인 건데, 자, 그렇다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요? 네, 평가 기준일이 2월 1일 이후인 ESG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ESG 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인증평가 등급의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금감원에서는 기존의 평가 방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걸까요? 네, 신용평가사는 ESG 채권이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등급 또는 의견을 제시해서 평가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현재 ESG 채권의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일 정도로 이 정보 실효성이 낮은 편입니다. 네, 금감원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존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한 건데 네. 이번에는 어떤 평가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가이드라인은 이 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등급 부여 절차 문서화와 평가 방법론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사후 관리를 포함한 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 투입 비율 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계약할 때 자금 사용 검증을 포함하도록 하는데요. 기존에는 ESG 채권 발행 후에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 검증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어디에 자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녹색 프로젝트 사용 비율과 신용평가사의 확인 여부를 평가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뢰도를 높이는 건 물론이고 이 평가사 간의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 비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이슈 한규미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